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합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한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한 일상의 회복, 저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의 획기적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면 퇴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김원철 기자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부 노지연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우상호 의원 모시고 좀 긴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그 인터뷰에 앞서서 서로 좀 이렇게 입을 푸는 취지로 단답으로만 답하는 쇼톱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노지연 기자가 간단한 질문들을 드릴 텐데 이거는 반드시 단답으로만 답을 해주시고 부족하신 거는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일단 먼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우상호가 박영선보다 낫다. OX. 오, 야 이런 질문이구나.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솔직히 당내 경선에서 질까봐 겁난다. 오. 아, 네, 저 솔직한 답변.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거 후회한다. 아, X. 네. 솔직히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지더라도 서울시장은 재도전하고 싶다. 오. 네, 1년 안에 이 정책 하나만은 한다.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의 계획은 1년 안에 완성 짓는다. 네. 전임 시장 정책 중에 이거는 정말 잘했다. 아, 따릉이 따릉이. 같이 이렇게 서민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전임 시장 정책 중에 이거는 좀 못했다. 근데 이거 해야 돼. 그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일은 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상대당 후보 중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이 사람이다. 안철수. 단일화된 안철수. 단일화된 안철수. 지금 다 짧게 답을 잘 주셨는데 네. 어렵네.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답변들 하셔가지고 안철수 후보 꼽아주셨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실패하면 어느 누구가 후보가 돼도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네. 선거에서는 구도가 중요하죠. 3자 구도면 우리 당이 유리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되면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최소한의 알파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단순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는 2, 3%라도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하시면서 거의 2달을 지금 혼자 레이스를 끌어오시다가 네네.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갖추게 되셨는데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내일을 꿈꾸는 서울 끝까지 지킨다죠. 네네. 그냥 내 강점을 얘기하자. 네. 그래서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 그리고 민주당을 지켜왔던 지킴이 이 사람 이런 이미지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줬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정체성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지킨다는 개념이 제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막 흔들릴 때 네. 2007년이죠. 그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실패했다고 하면서 막 떠나가고 막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떠나가고 할 때는 그냥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진보인 적이 있었다. 저의 꿈에는 내일을 꿈꾸는 서울은 우리 서울이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 보자라는 희망의 메시지고 끝까지 지킨다는
진보의 가치,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대통령, 서울 시민의 삶 지키자. 뭐 이런 용어,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도전 두 번째시잖아요. 네. 국회의원으로 서울 지역 국회의원으로 네 번째 지금 임기하고 계신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으로도 서울을 위해서 많은 일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서울시장을 꼭 하고 싶으신 이유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우상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게 그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깊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을 고민하면서부터는 서울시장이 나간다면 국민이 선택해주면 서울시장을 계속 하고 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면 이번 임기는 채워야 되니까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는 좋은 후배를 발굴해서 당에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떤 선출직 정치로서는 퇴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 도전하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 배수진이지만 제 마음으로는 마지막 선출직 공직이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직은 만약에 떨어지면 한 번 더 재도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진지하게 하신. 저는 시장을 해보고 싶다는 게요. 그 자리에 가서 그 다음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은 법안도 내고 많은 발언을 해서 이슈를 만드는 데는 또 성공을 하고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을 탄핵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과 역할은 있는데 시민들의 삶 하나하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결정권은 없어요. 정치를 끝내기 전에 시장이 돼서 다만 한 5년이라도 이런 정책들을 만져서 서울에 사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시장님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 분이 있었네. 그런 평가는 꼭 듣고서 나 은퇴하고 싶다. 이런 이제 제 바람이 있는데 욕심인가요? 아닙니다. 그 공약들을 쭉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은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약간 그 서민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들을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발표하시고 무게를 두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의 그 진심이 전달되면 우상호가 경선에서 이기고 또 본선에서 이긴다. 근데 그게 전달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종합평가를 내는 것보단 1년 2개월에서 5년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서너 가지에 집중하는데 그거는 철저히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거나 기회의 사다리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일이다. 내일을 꿈꾸는 서울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다시 꿈을 드리고 싶다는 저의 이제 포부죠. 아무래도 정치인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운동권 출신이시고 탄핵도 이끌으셨고 해서 근데 행정가 이미지는 조금 약하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혹시 근데 지금 보면요. 예. 역대 구청장 중에 제일 좋은 평가 받은 분들은요. 행정가 출신들이 아니에요. 정치인 출신들이 그 지역의 구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 구청장 시절.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노원구청장 시절. 서울시는 행정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새로운 발상. 그러니까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은 확실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은 주로 집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연 서울시장에 행정가가 필요하냐,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냐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서울시장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를 껴안고 그들을 조화롭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그 발상들을 모으고 그걸 집행을 하도록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행정가형 인물보단 정치 지도자형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서울시장을 해야 된다. 최근에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그 권력형 성범죄 프레임이 다시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건들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시장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좀 이번 사건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할 적에도 우리의 귀책 사유로 서울과 부산에서
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국민에게 사과도 드리고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대표도 여러 번 사과를 드렸고 특히 이번에 나온 인권위 발표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인권위 결과 그게 무슨 내용을 주로 이렇게 다뤘답니까 하고 이제 좀 알아봤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그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 일부가 성희롱성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또 피해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실은 뭐 진보 보수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진지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각성해서 극복해야 할 의식과 문화의 방향을 토론하고 지적하고 함께 넘어가는 그런 어떤 운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 조직 안에서도 그런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님 후보님 하면 그 박원순 시장과도 실제로 가장 가까웠고 그 비슷한 이미지다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또 실제로 그 후보님께서도 내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정을 가장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적임자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근데 최근에 법원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그 성추행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한 인터뷰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이제 학생운동 할 때부터. 어쨌든 난 그분이 살아왔던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그분이 만들었던 시민운동의 업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계실 때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좋은 정책과 좋은 정신은 계승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비난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의 그 어떤 뭐 인권위에서 지적된 내용까지 변호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 법관의 판결이 난 다음에 제가 여러 법관들 또 제가 아는 법조인들 전화를 많이 해봤어요.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쪽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상식적 판단은 무엇인가 좀 궁금해서 물어봐요. 좀 중도 보수적인 법조인조차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박원순 시장이 뭔가 이 문제에 있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법관이. 근데 법관은 판결문을 읽을 때 자기가 다루고자 한 사안에 관련된 사안만 읽고 그 판단의 내용을 피고와 원고에게 다 들려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그 문제에 관련 대응이냐 아니었냐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자기가 판사였으면 그 판단을 깔고 판결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지나쳤다고 본다. 아니면 혹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표현은 내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전화해 봤던 그 중도 보수적인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인용한 것도 나의 책임이죠. 근데 난 지금도 그 법관이 왜 그렇게 그 판결문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한 그 법조인의 말을 전 동의하는 편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권위에 권고사항이 있어요. 이런 일을 재발할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라. 저는 그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를 생각입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박 시장님도 꽤 이 문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서울시 시정에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그때 일한 분들을 또 알아보니 젠더 특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되게 자문기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문을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 자기와 관련된 일이거나 혹은 본인이 그 시장님이나 혹은 시장 측근들이나 혹은 여러 행정부시장들이 볼 때 여기에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판단이 선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자문을 구한 다음에 반영할 건지 말 건지도 구속력이 없죠. 근데 저는 그런 것으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 서울시장 직속 기구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여기는 그냥 자문기구가 아니고 일종의 데스킹을 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각종 정책들 중에
명백히 여기를 꼭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들은 빼놓되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한번 걸러서 그래서 다시 시장한테 보고하면 시장이 듣고 그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반드시 참조하도록 그걸 놓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정책에서도 구속력이 생긴다. 두 번째는 이 기구가 시장과 무관하게 그 서울시 조직의 고위 공무원들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여기서 시장의 결재 없이 직접 제보도 받고 조사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론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겠다. 인권위에서 얘기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게 피해자 조치 사항이에요. 피해자 보호 조치. 근데 이번에도 보면 서울시 매뉴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매뉴얼이 좀 허술해. 피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조금이라도 어디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만 해도 바로 시장이나 고위층 공무원들이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이 피해자를 격리하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완전히 익명으로 보호해야 돼요. 이 조치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바로 그 전담 기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저는 더 많은 숨겨져 있는 사실들도 많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제 시민의 그 최대 관심사 부동산 문제가 네. 네. 지금 자가 소유 주신가요? 아 지금 살고 있는 서울집은 이제 4억에 50만 원 반전세 예. 살고 있고요. 예. 그 저희 집이 한 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님 묘소 옆에 20평짜리 조금 오두막을 하나 졌어요. 왜냐면 아 그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묘지를 쓰려고 땅을 샀는데 농지가 딸려 있어요. 네. 묘지용으로만은 안 파니까 네. 그 농사를 이제 한 35도 40도 되는데 접었더니 이거 도저히 머리색이 다 바뀌지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안 가려고 그래. 하도 더울 때 추울 때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에 우리 가족이 자주 가게 하려면 옆에다가 더위 피하고 에어컨을 달아놓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 국회의원 월급을 탈탈 털어서 하나 줬는데 뭐 당연히 그 주변이 다 묘지라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없는 곳을 일부러 그런 곳을 샀거든요. 서울에서는 지금 4억에 50만 원 전세를 반전세를 살고 있죠. 그 주요한 골자가 이제 그 공급 부분은 공공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어느 정도 좀 부분적으로 완화. 부분적으로 네. 완화하되 강남은 좀 이렇게 유보적으로 접근하신다고. 강남은 이제 몇 개 소위하면 조건부 허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요구하면 공공주택 우선 공급론이고요. 네. 강북은 부분적 완화고요. 강남은 조건부 완화입니다. 네. 부분 조건. 네. 이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재개발 이익 환수 조치. 네. 그다음에 투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 네. 주변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세난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조건부로 부분적으로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조치가 완벽하지 않다고 보아서 우선권은 공공주택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우선순위는 강북 지역의 부분적인 완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우선 공급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강북을 봤을 때 집 자체로만 보면 똑같이 낡은 집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은 뭐 그런 이유로 안 되고 강북은 어떤 이유로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강남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해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이거는 더 큰 정책적 가치 때문에 그래요. 네. 결국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불안정해지는 모든 요인의 출발이 네. 일단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네. 네. 그 폭등한 집값 때문에 주변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결국 강북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묶어놨는데 강남 지역의 일부를 풀어준 적이 있어요. 네. 한두 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네. 네. 거기가 지어지니까 거기가 집값이 2배가 뛰더라고.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강남 집값 잡는다더니 폭등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네. 그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해야 되는데 기사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거기 올랐대. 2억 올랐대. 그러니까 옆쪽에서 그럼 우리도 1억 올려.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근데 이렇게 서대문까지 오는 거예요. 서대문에 집 새로 안 졌거든요.
근데 그 앉은 지역도 강남이 올랐다 그러면 덩달아 어쨌든 1,000만 원, 2,000만 원 같이 올라요. 기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울 전역의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요 파장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조치를 만들고 그게 만들어지면 허용해도 되죠. 예. 그게 아까 말한 조건부.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는 강남과 강북이 워낙 불균형하고 자산 격차가 크니 강북 지역을 좀 먼저 손봐주는 것은 강북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 해줬다고 해서 그게 강남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서대문에 아파트 하나 졌다고 마포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연관 효과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나 이런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 도시 중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투기가 없는 도시들을 보면요. 공공주택 비율이요. 40% 이상. 싱가포르는요.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싱가포르. 도시국가니까 집이 없잖아요. 공급을 무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원리로 보면 올라야죠. 근데 안 올라요. 왜? 투기가 없어요. 왜? 오르긴 오르죠. 아주 좋은 집들은 계속 올라요. 싱가포르는 75%의 주택이 공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5%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안정돼 있어요. 나머지 상위의 25%가 주고받고 이건 괜찮아요. 저는요 서울에 있는 상위 주택은요 그거 억누를 필요 없어요. 50억 50억 100억 하는 집들 그걸 왜 눌러요? 그건 부자들끼리 사고 팔라고 그러라고. 그건 서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세요. 그건 시장 원리에 맡겨요. 아주 상류층들의 집들은 제 관심이 있는 건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주택값이 올라서 월급을 모아도 못 사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저 전세를 못 가잖아요. 저도 미치겠어요. 나 국회의원 사선이 집 때문에 부부싸움 했다는 믿으시겠어요? 난 정말 전세 때문에 우리 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저 2억 신용대출 받았어요. 전세 가보려고. 저도 좀 올르니까 이제 6억으로는 이제 다섯 식구라 갈 데가 없대 별로.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된 도시의 주택 가격과 시장이 안정된 걸 보고 서울은 몇 프로인가 봤더니 8%예요. 너무 적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을 대량 보급해서 그러면 일단 가장 주거의 사다리에 취약한 데부터가 옮겨 타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세를 받고 사는 집들이 좀 비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폭등하지 않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렇죠. 전세 가격이 폭등하지 않으면 갭 투자가 줄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시장이 선순환이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네. 20년간 서대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도와줘 봤거든요. 네. 그 아파트가 쫙 화려하게 깨끗한 아파트가 달동네에 쫙 들어서니까 미관상 좋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우상호 의원 나 아무개. 예, 고모님 술 한잔해.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빠 갔어요. 했더니 한 10분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어. 나 여기 재개발 재건축돼서 나 이제 여기 서울서 쫓겨나네. 나 저 일산으로 이사가. 오늘 송별회야. 고개를 제가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도와주었거든. 용적률도 올려주고 빨리 짓게 해주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 살 줄 알고. 그날 그런 거예요. 이 우상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을 도와준 것일까? 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조합원의 50% 이상은 강남의 다주택자였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전면 허용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야당 후보들을 향해서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경원, 안철수 두 분한테. 노후화 주택 개량해 줘야죠.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 놓을 거 아니야, 이분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재개발을 해주더라도 공공재개발을 하자. 그럼 용적률 올려주고 공공주택 짓고 네. 그 원주민들 좀 들어가 살게 해주고 네. 그런 게 이제 저의 예. 20년 정치하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려는 목표죠. 예. 아무래도 공공주택 공급 부분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로 정책 아이디어로 그 도로나 철도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몇 가지 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땅값은 세이브를 하겠지만 네. 도로나 철도위에 지으면은 건설비가 그냥 짓는 것보다 2배 이상 든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까? 저 건설사 사장들 다 만났고요. 그다음에 뻥이군요. 건설연구원도 만나봤고 제가 이거 3년 준비한 겁니다. 예. 이게요. 제가 3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에게 도전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1호 고양이 했어요. 저는 이 문제인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년간 서대문을 정치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지금 제가 뭐 한 2, 3개월 공부했겠어요. 한 3년을 계속 연구하고 만나고 공법은 어떠냐 다 확인했어요. 이게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냐면 강변도로 위에도 씌운다고 해 있고 철길도 씌운다고 돼 있잖아요. 네. 철길 사례는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면 유럽은 철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도가 한 10개, 10몇 개씩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이 많으니까 이게 다 주변이 슬럼가야. 네. 밤새도록 소음, 분진.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이거를 위를 인공 대지를 씌운 거예요. 위를. 그래서 거기다가요 2km, 길이는 2km에 한 80m 되는 폭에 씌워가지고 아파트를 졌어요. 5만 명 도시가 새로 생겼어요. 5만 명이요? 네. 2km와 80m 구간에 물론 고층으로 올렸죠. 도심지니까. 그러니까 소음과 분진이 사라지고 단절되었던 도시가 이어지고 주택이 새로 들어섰고 물론 거기는 일반 분양을 했어요. 네.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도시를 또 졌어. 철길 위에. 이번에 2.5만 명이 들어갔네. 그것도 완판됐어. 지금 세 번째를 짓고 있어요. 뉴욕은 허드슨강 있잖아요. 뉴욕에 그 저 맨하탄 옆에 허드슨강이 쫙 가는데 거기에 강변도로가 있어요. 하루에 17만 대의 차가 오갑니다. 그 이후에 1952년에 유엔 본부가 그 위에 들어섰어요. 유엔 본부 밑으로 차가 다닙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그 허드슨강 주변으로 한 1km에 그런 빌딩들이 15층, 20층 빌딩들이 질비해요. 그 밑으로 17만 대 차가 매일 하루 종일 오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전이 끝나서 더 이상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과밀화된 도시는 바로 철도나 도로 같은 공공부지 위를 씌워서 새로운 주택지를 만들죠. 이거를 팔면 엄청난 돈이 돼요. 네. 저는 공공에게 공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왔냐? 네. 16만 원을 짓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한 6조 정도 네. 근처예요. 6조면 큰 돈입니다. 엄청 크네요.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25평에서 28평형 아파트들 서울서 얼마 나가죠? 한 10억 네. 하지 보통 10억 뭐 넘을 것 새로 같은데요? 신축 아파트들은 되게 10억에서 15억. 강남 가면 더 비싸죠. 네. 이 아파트를 가령 제가 한 6억에 분양한다. 네. 제가 말하는 공공 자가주택은 7만 원을 공급할 건데요. 네. 도심지 철도 위와 강변도로 위에 이 집들을 30년간 소유할 수 있고요. 30년이 지나기 전에 팔고 싶으면 다시 공공이 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안 올라. 네. 그게 바로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소위 반값 아파트. 네. 이 아파트를 가령 제가 시중 가격은 10억인데 네. 6억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만 세대를 분양하면 얼마예요? 6조예요. 아. 저는 7만 개를 짓습니다. 나머지 9만 개는 그 중에 절반은 또 전세에 전세. 예? 그러면 한 집당 한 3천만 뭐 몇천만 원씩 받거나 억을 받거나 시세를 봐가지고 자 만 세대만 분양해도 이 건설비가 다 나와요. 6조가. 네. 근데 이걸 내가 7만 세대를 분양하면 얼마가 생기겠어요? 40조가 생기겠네요. 이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서 거기 녹지를 만들고 네. 그 위에 또 공공주택을 지어 일부. 아. 이게요 정말 이거 내가 3년 준비하면서 계산도 해보고 평수까지 계산해봤다니까요. 네. 강변북로가 왕복 차선을 하면 이 폭이 몇 미터지? 40m에서 45m. 어떤 데는 50m도 돼. 예? 그러면 조망권 기존에 있는 아파트 조망권을 가리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땅은 몇 킬로지? 그거 여쭤보려고. 15km 정도 돼요. 15km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안 가리고 어디가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얘기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벌써 땅을 거긴 다만 알려줘도 선점할 수는 없지.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예, 예. 강변북로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 꿈을 꿀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어차피 추첨이니까 나한테 로비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근데 왜 강가는 수십억 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냐? 내가 그 강변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내가 내한테 부러워서 물어봤던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중앙 정부하고도 이 호흡이 중요한데 전임 시장님 같은 경우에 그 그린벨트 문제 가지고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저희 알고 있는데 혹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린벨트를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말한 방법을 쓰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예, 그린벨트를 왜 씁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발상의 전환, 담대한 발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 근데 이거죠. 되면 좋겠는데 될 수 있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린벨트는 훼손하지 않겠다. 제가 여쭤볼 질문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건데요. 그 옆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이제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서울 시민이라면 궁금할 것 같아요. 서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먼저 서울에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전 시민 지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국가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가라앉아서 돈을 써도 될 만한 시점에 풀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2월 1일부터 바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네. 이르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르다고 보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재원을 가지고 경기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으로 봐야 돼요. 그 자꾸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중앙정부 아는데 먼저 해? 그리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건 이게 무슨 가령 뭐 대선을 둘러싼 신경전인 경우라면 난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요. 중앙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을 지방이 하면 안 됩니까? 중앙정부가 아직 안 했으니까 지방은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거 하는 걸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건 그분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그걸 어떤 진영 간의 논쟁이나 또 우리 당 안에 지지층의 갈등으로 가는 소재로 쓰는 것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중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걸 대표적으로 제시하셨는데 그 밖에 다른 보관도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방역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행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왜냐하면 그 코로나19라는 게 그 동네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창궐 하면 전국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수칙화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알아서 해제하거나 자율성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은 전국에서 임대료가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전국에서 자영업의 피해가 제일 극심한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재원이 활약하는 한 주기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줘야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저도 따져봤는데 법 체계상 굉장히 어려워. 언제부터를 그러면 소급 적용의 시점으로 볼 거냐? 작년 2월이냐? 아니면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작년 12월부터냐? 그럼 어떤 분은 나는 이미 12월부터 문 닫았어.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그러면 100% 해주냐? 50% 해주냐? 손실은 어떻게 입증하냐? 이게요.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 사람들은 급한데 이거 따지다 보면요. 6개월, 7개월 확 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길게 하면 이 법은 1년 걸려요. 그럼 결국 시성이 없는 거야. 특별법인데. 손실보상의 방법은 긴급피해진행금의 방식이 있고 제도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도로 하는 방식은 꼭 이번 경험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상황도 대비하자는 쪽이 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익표 정책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따로 계속 주고 법은 법대로 만들자. 그게 현실적이고 옳아요. 박영선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로 뛰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21분 콤팩트 도시 말씀하셨잖아요.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딱 보면서 그림 좋다. 네. 정말. 네. 아 역시 박영선이다. 응? 그리고 구상이 참 좋은데 그리고 화려하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근데 나머지 지역 얘기 좀 들어봐. 왜냐면 21개라고 나누신다 그랬으니까 네네. 나머지 일단 여의도 구상만 봤으니까 네. 그럼 우리 서대문은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런 그림 국회의원 정체성이 21개라고 할 때는 21개 권역을 틀림없이 그림을 그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 갈등 사안이 될 텐데 전체 21개 그림이 그려지면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다. 네. 우리 저기 저런 그림이 그려지면 그게 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가 명확히 잘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에서만 하신 얘기라서 저도 출마 선언 때 이 공공주택 얘기를 자세히 할 수 없었거든요. 네. 조금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면 좀 구체적인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인상비평식으로 그런 몇 가지는 좀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선거에서 확장성, 선명성 이건 되게 오래된 주제인 것 같은데 네네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이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한 데에는 부동산 문제도 물론 있고 또 뭐 추미애 윤석열 두 분 갈등설도 영향을 부분적으로 미친 건 사실인데 총론적으로 보면 우리 전 탄핵 그러니까 촛불 탄핵이 함께 해주셨 이후에 세 번의 큰 선거를 끊임없이 지지하면서 40%의 콘크리트 지지를 보내주었던 네. 범여권 지지층이 이탈한 겁니다. 네. 범여권 지지층의 성향은 무엇을 바라나요? 선명성?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진보 개혁을 하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10%가 이탈했다면 우리 당이 지난 총선 승리 이후에 연말 연초까지 견결하게 이 문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중도층에서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다시 해법을 보면 우리를 원래 견결하게 3년간 지켜줬던 분들이 떠났다면 그분들부터 다시 결집을 시키지 않고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성향이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네. 정치적 상황을 보더라도 떠나갔던 우리의 40% 지지층을 다시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중도 말하자면 층에게 표를 달라고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은 바로 이 진보 지지층, 범진보 지지층이죠. 양극화의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 서민 이분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정책이어야만 그게 경제민주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 깃발을 들어야 다시 모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선명성이냐 확장성이냐 이런 논쟁은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이런 해법을 가지고 당도 변화해야 되고 후보도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이 문제를 견결하게 깃발을 들고 나갈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상호입니다. 바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야권 단일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안 될 것이다고 두 보시는 가지인데요. 거죠? 아니 안 되길 바라죠. 예. 근데 이제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나 예. 뭐 100% 단언할 수 있으니까 네, 세상은 정치는 생물인데.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후보 단일화 추진할 때 제가 그때 공보단장이었습니다. 속속들이 다 알죠.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의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안철수 후보가 바뀌었냐? 저는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2012년 돼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2012년 단일화 할 때와 지금 2021년 국민의힘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유사하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네. 네. 안철수 후보는 자기 자신으로 단일화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오른팔 아닙니까 지금은? 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되면 야권의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네. 야권을 재편해서 네. 대선 나온 전체적인 국민의힘 흡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예, 예. 그걸 김종인 대표가 다 알아요. 네. 이건 단순히 서울시장 후보만 살짝 양보하는 문제가 아닌 그렇죠. 예. 향후의 정치 주도권 문제다. 네. 예. 근데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 말도 맞아요. 양당이 후보를 다 만들어 놓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 안에 어떻게 후보 단일화 룰에 대한 합의를 다 마칠 수 있냐. 서울시장 선거 이후의 주도권 경쟁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대선 주도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단일화 룰을 협상하고 단일화 게임을 해서 성사시키기 위한 시간적 문제. 예, 이것도 상당히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못 하신 게 있거나. 박영선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는 뭐 공지 사실이잖아요. 지지율에. 인정하시는 아니, 그럼요. 지지율 조사가 나왔어요. 그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제일 재밌는 경선은 엎치락뒤치락 네. 그런 경선이잖아요. 누가 되든 네.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못마땅하신 분들조차도 우상호를 지지해 주셔서 어느 게 보니까 박영선이 될지 우상호 될지 몰라.
아직은 박영선이 5% 앞서. 근데 우상호, 상승률이 만만치 않아. 야, 여기 좀 보자. 그럼 저쪽 경선을 안 보죠. 네. 그러면 2월 말 3월 초까지 저쪽은 안 보고 우리 것만 보고 있으면 네.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선거 공학적으로도 우상호 후보를 지지해서 우상호의 지지를 높여줘서 앞치락뒤치락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전략적 판단을 하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가 해야 할 선택 아닐까요? 자, 이게 얼마나 가장 민주당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민주화 진보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친서민 정책이 가장 구체적이고 경선 흥행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우상호를 돕지 않고 도대체 뭘 돕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히든 카드 있으세요? 지금 많이 이 처진 지지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아니 준비하고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이제 어떤 걸 꿈꾸냐면 유쾌한 진보를 꿈꿉니다. 네. 유쾌한 진보 그래야 더 대중성이 있고 많은 국민에게 뭔가 거리감이 있고 벽이 있지 않은 그리고 그것이 또 친서민 행보를 해서 아 진보는 서민을 위하는 거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진보가 유쾌하고 재미있구나 편하구나 저는 이런 정치가 다시 도래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히든 카드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진정성과 또 저희 갖고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천만 시민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종합 행정을 선보여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선거 과정에 시민들의 뜻이 각 후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